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검찰의 전 정권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기점으로 여야 간의 정치보복 프레임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당 쪽은 이 자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또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그 2년 전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뀐 뒤 뒤집히면서 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이주윤 캐스터.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고속도로 위에 계시다면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요. 지금 도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특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부터 남사까지 꽉 막혀 있고요. 충청권이 가장 어려운데 북천안과 천안휴게소, 또 남청주와 신탄진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중부선 이용하시더라도 남이 방향으로 마장과 호법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진천부터 진천 터널까지가 가장 밀립니다. 호남 지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선은 외곽 방향 정체,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사이에 집중돼 있고요. 강원권 가기도 힘겨운데요. 서울 양양선이 가장 버겁습니다. 양양 방향으로 덕소 3패부터 서종까지 길게 막혔다가 강원 지역 진입해서도 춘천 분기점과 내촌 일대에서 5, 6km씩 속도가 내려갑니다. 영동선 이용하신다면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강릉 방향으로 계속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호법과 여주, 원주 일대에서 짧게씩 주춤합니다. 이 밖에 근교 나들이 차들로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부터 광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윤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이번 주부터는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새롭게 함께하겠습니다. 윤성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 소식. 이번 주에 전직 대통령들의 영부인들 만나면서 광폭 행보를 펼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좀 대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에 직접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지난달 10일 그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대통령실 측에서 김 여사는 당분간 조용히 내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국민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 확실히 조용한 내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 특히 이번 주 일정을 보면 거의 매일같이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인 동행 논란도 있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화요일엔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의 배우자들과 오찬을 했고 목요일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예. 또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그 김정숙 여사를 만났죠. 서울에서 만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광폭 행보인데 윤 대통령보다 오히려 김 여사의 행보에 지금 더 국민들의 그 관심이 더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대통령 임기 초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 여사가 이렇게 활동을 늘리니까 그냥 아예 이 부속실을 부활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론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포인트 높아진 38%로 나타났는데 예. 그 이 결과보다 더 주목되는 점이 뭐냐면 부정평가의 이유를 한국갤럽은 꼽거든요. 네. 근데 1%에 불과하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처음으로 부정평가의 이유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 여사 행보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이유 중 하나로 여론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뿐 아니라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게 낫다라는 답변이 공적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답변보다 2배 이상 나온 여론조사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단순히 김 여사의 보폭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게 갈 관심이 김 여사에게 쏠린다. 이 차원에서 여론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김 여사의 최근 행보에서 구설, 논란 이런 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행사인 그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행사에서 지인을 동행해서 야당이 크게 비판한 적도 있고요. 예. 또 그보다 앞서서는 김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그 방문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되면서 또 논란이 있기도 했죠. 그렇죠. 이건 그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마저도 비판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속실 아니면 비슷한 조직이라도 부활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부속실이 단순히 여사를 그 보좌하는 역할만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큰 역할이 사실상 그 여사나 가족들의 비위 사건 이런 걸 막고 규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한정혜 민주당 비대위원이 윤 대통령이 이 부속실 폐지 공약을 파기한 것을 사과하고 이 부속실이 아니더라도 공식 조직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계속 공적 활동을 하려면 보좌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런 의견이 국민의힘에서도 또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김용태 최고위원이 앞서서 그 대통령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김 여사 지원을 하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이번 주에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몇 년 전 서해에서 피살당한 공무원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했다라고 판단했는데 현 정부는 그 판단을 바꿨죠. 예, 이번 주에 그 바뀐 판단이 나왔는데요. 예. 그 2020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이 됐는데 북한군 단속정이 해상에 표류하던 이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 근거로 SI 그러니까 그 특수정보 이게 다 감청, 도청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예. 그 월북의 근거로 이거를 이 근거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정부는 도박으로 인한 빚을 그 월북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도 좀 의문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잖아요. 그 2020년에 그것도 공무원이 월북이라 다들 납득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저도 그 청와대를 출입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입 기자들도 좀 납득을 잘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청와대, 국방부, 해경이 연속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관계나 입장이 조금씩 달라져서 더 의구심을 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족들은 얼마나 더 납득이 안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해경이 결국 일부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지난 16일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건데요. 국방부는 또 청와대 지시 때문에 발표 내용도 그 당시에 2020년 당시에 발표 내용도 바꿨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라고 국방부가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소각한 적 없다라고 부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국방부가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바꿨었는데 예. 이게 청와대 지시 때문이었다라고 국방부가 이번에 밝힌 겁니다. 아하. 물론 이번 공개 자료는 국방부 이런 해경 이쪽에서 가진 정보 일부에 불과하고요. 청와대가 보유했던 자료는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최장 15년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이미 그렇게 지정이 됐죠. 예. 그리고 어제 감사원이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과정에 그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건을 두고 지금 여야 간의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어요.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던 말부터 우선 보면 예. 어제 출근길에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진행될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 그리고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좀 입장이 다른데 신현영 대변인이 이번 정부가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서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를 한번 열람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 요청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 입장보다 중요한 거는 유족 입장이 더 중요할 텐데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이래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정부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월북 정황이 없다는 그 증거들을 숨기고 수사를 조작했다. 만행이자 범죄고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것 말고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 게 전 정권의 그 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도 거론된다고요? 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요. 예.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쫓아내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예. 그 사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어요. 검찰은 2017년에 박 의원이 그 행정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의 뜻을 산업부에서 운영 지원 업무를 보는 A 씨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A 씨는 이를 그 비국장에게 전했고 그 산업부에 있는 비국장에게 예. 전했고 비국장은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1대1로 만나서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미 산업부 압수수색을 했었죠. 여기에서 박 의원과 A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는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이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박 의원 본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의 시즌2가 된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알지 않냐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정부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론한 거고요. 그렇죠.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로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말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게
그 성남시 백현동 수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역시 보복 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경찰이 성남시청을 이번 주에 압수수색했어요. 예, 그저께죠. 16일에 경찰은 그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이로써 이재명 전 경기지사 현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 그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런 그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의 큰 축은 모두 강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백현동까지. 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그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때에 각종 인허가가 추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좀 논란이 컸던 게 당시 아파트 부지가 자연 녹지였는데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그 상향 변경이 됐어요. 예.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 의혹이고 수사의 초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그 이재명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의자의 그 이 의원 측근이죠.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사를 두고 그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다라고 반박하는 양상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기자가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수사 안 했나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거다. 과거 수사가 이루어지고 좀 지나가면 현 정부 일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예. 했습니다. 이래저래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사안들이고요. 이제 양쪽 정당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서 먼저 민주당에서는 각 선수별 토론회 이런 게 열렸잖아요. 예. 결국 대선 지방선거 책임 내탓 공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에 민주당에서만 그 하루에만 3번의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초선 토론회 그리고 재선 의원 토론회 그리고 민주당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토론회가 그건데요.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유를 두고 친 이재명계 그리고 친 문재인계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재명 의원 탓이다. 이렇게 내탓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재선 의원 토론회에서는 친 이재명계죠. 김병욱 의원이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70-80%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배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라는 거고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예. 반면 신동근 의원 그 친문재인계라고 볼 수 있죠.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상식적 논리를 떠나서 코미디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재명 의원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잘한 이슈만 던졌지 비전을 제시한 게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초선 의원 토론회에서는 친문, 친명 가리지 않고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전당대회에 안 나와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더 좋은 미래 그 토론회에서는 김기식 그 연구소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 한 명만 4년 내내 끌고 가다가는 그 다음 대선을 그런 방식으로 치르다가는 과거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회찬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꼭 이재명 의원을 비판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한 후보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예. 다양한 후보들 키워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70년대생 기수론 이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86세대 용태론은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용태론을 주장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당내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86세대 대표인 우상호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86세대 용태론이 흐지부지 되던 분위기였는데 선거 패배 책임론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정말 세대 교체를 해보자 이런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어디로 교체를 할 것인가? 그게 70년대생 기수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70년대생 의원들이 당내에 좀 있는데
대표적인 의원들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도 70년대생 대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97세대인데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렇게 해서 97세대라고도 불리죠. 예.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번에 민주당이 세대 교체가 될까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게 관심사인데 지금 당 구조를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친명 그리고 친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계파가. 예. 각 그룹에서 당대표 후보를 낼 거거든요. 친명에서는 이재명 의원 본인이 그리고 친문에서는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70년대생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친명, 친문 이렇게 양분된 상태에서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친명, 친문 그룹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그 후보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2000년에 그 천신남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예, 이 세 의원이 정풍운동이라는 걸 벌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실력으로서 그 세대 교체를 이뤄냈었죠. 그래서 70년대생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들의 이 정치력과 실력을 보여줘서 세대 교체를 이루거나 이런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할 텐데 좀 시간이 짧다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8월이 보니까 전당대회니까요. 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인선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예.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이 악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예, 그게 근본적인데 이번 이슈에 한정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은 이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2명 추천권을 갖는다. 이게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2명을 추천했는데 한 명은 김윤 전 국민의당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이 좀 이슈가 되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어요. 허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김윤 전 위원장은 이해가 되는데 정점식 의원은 현 국민의힘 의원인데 왜 추천하냐 이거예요. 국민의당 몫인데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 예. 그래서 이 대표는 그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는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합의 사항이니까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는 2명의 추천권이 있다 이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게 중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김윤 전 위원장 한 명만 추천하는 것 좀 어떠냐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근데 단순히 최고위원 한 명 더 넣고 말고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 이후에 당 주도권을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가져가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양보가 쉽지 않은 싸움이라서 좀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국회 원구성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주, 3주 차죠? 지금. 예. 근데 표면적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 같은 건데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사실 좀 이유가 다릅니다. 각자 어떡해요? 이유가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빠르게 원구성을 할 필요가 딱히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상황 때문에 원구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당 입장에서는 원구성이 안 되는 게 국정 운영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원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편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맞아요. 음주운전 의혹 등 적지 않은 의혹이 있어요. 근데 청문회 없이 가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편하죠. 하하. 근데 물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건 부담이긴 하지만 원구성이 끝까지 안 될 경우에 임명의 명분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당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친명, 친문 이 니탓 공방도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도 2달밖에 남지 않아서 거기에 신경들이 다 쏠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원구성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간사부터 뽑아야 되는데 친명으로 할지 친문으로 할지 어떤 인사로 할지 이것도 내용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섣불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이나 원구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원구성 법적 시한은 10일이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완료가 됐어야 됐는데 1988년 이후에 그렇게 지킨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18대 후반기 그때였는데 예를 들면 14대 후반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4달이나 걸렸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좀 쉽지가 않고 빨리 끝내기가 평균적으로는 1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평균이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굳이 양쪽에서도 원구성을 빨리 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예. 국회 빨리 열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6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강릉의 올해 첫 열대야가, 경상권에 첫 폭염특보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도 강릉의 기온이 25도를 웃돌았고요. 경남 북부와 대구, 경북 지역 대부분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부산 27도, 대전 30도, 강릉, 광주는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내륙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서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하늘 속에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주 초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월요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입니다. 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총 정체가 27km인데요.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가 제일 버겁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총 29km 밀립니다.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가장 어렵고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충청권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북천안에서 천안휴게소까지 26km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부근으로 밀립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회덕분기점 3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문제, 그리고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 논란, 지금 여야 간에 참 시끌시끌한 논란 소재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홍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자, 각종 정치 현안, 또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연결해서 이모저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지금 여야 간에 쟁점되는 것부터 좀 입장을 들어볼게요. 네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명백하게 지금 기획된 수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그리고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자체는 전 정권에서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해서 3년 동안 수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저희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상 기후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지선이 끝나자마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수사하는 부분들이 예. 아니면 금융범죄 수사, 증권범죄를 신설해서 어떤 민생 범죄에 대해서 좀 서민을 예. 좀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첫 수사를
백운규조 산업부 블랙리스트 부분에 했다는 부분은 네. 여기는 민주당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좀 기획된 정치 수사 아니냐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수사가 안 됐던 건 맞는데 네네. 검찰 쪽 얘기를 듣고 지난 정권 때부터 들어보면 이게 사실 환경부 쪽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과 관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먼저 진행이 됐고 거기 재판 결과가 전부 유죄 확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랑 똑같은 사안이라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수사를 미뤘을 뿐이다.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변명 같고요. 왜냐면은 같은 선상에 있었다면 같이 수사를 했어도 됐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봐서는 최근에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부분과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부분에서. 아. 그래서 그걸 동일 선상에 놓고 수사를 한다는 자체는 예. 모양은 비슷하되 내용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예. 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화체육인들 하는 부분들은 정당의 성향을 나눠서 어떻게 직업 제한 부분들 뭐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짰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산업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철학이 맞느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그게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느냐 예. 통상적인 공공기관장들에게 어떤 거치 문제를 뭐 해왔던 것처럼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MB 정권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예. 이거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윗선까지 어떤 고리를 잡고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산업부 전 장관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행정관 지금은 민주당 의원까지 가고 그렇죠. 있고 결국 청와대 행정관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윗선으로 가면 비서관 수석비서관 그렇죠. 대통령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부분이 김은경 환경부하고 같다면 예. 당시에 이제 청와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윗선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업무상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지만 산업부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 박상혁 의원이 지금 당시에 행정관이었는데 예. 행정관이 그 정도 수준까지 뭐 관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참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거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 박상혁 의원에 대해서 저 경찰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예. 전방위 압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이 맞지 않다. 최근에 들어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걸려 있는 예. 부분의 수사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동시다발적인 게 아니라 바로 민주당을 겨냥해서 했던 부분들은 그게 기획수사다. 기획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시작점이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검찰 인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려가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뭐 무슨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 기구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 일단은 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 보수 쪽에서도 본인들에게 예전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뭐 수사를 할 때 그런 대응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는지 예.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적 제고용으로 예. 정치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수시로 잘못된 부분들은 대응을 하고 말하자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정말 정치보복 수사가 된다면 이거는 용인하기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그 대통령이 임기와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인데 뭐 아예 부르지도 않고 또 빨리 좀 물러나라는 식의 압박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인들이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를 요구를 했는데 본인들이 더한 신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예. 따지고 보면은 이 수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범법 행위로 규정을 해놓고선 예.
전현희나 우리 한상혁 위원장 두 분은 전 정권에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관행적으로 예. 그거를 뭐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앉아있는 게 그게 뭐 따지고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결국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어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오면 네.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편하게 말을 못하지 않냐. 뭐 이게 따지고 보면은 너무 이게 그 공적인 영역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만에 하나 그렇게 어떤 사태를 종용을 했거나 예. 압박을 했다면 따지고 보면 그 자체도 뭐 신 블랙리스트인가요? 불법이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통 크게 해야 되는데 좀 근데 점스러운 국정운영은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조금 아까 부대변인께서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 오래된 모든 정권에서의 관행처럼 표현하셨는데 또 그 논리에 따른다면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또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요. 그 통계적으로 MB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전 정권의 공공기관장을 정리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57%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전 정부,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장을 정리한 게 한 36%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고요. 예. 100%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군요. 아니,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떤 공고 정도 부분을 어떤 범법 행위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군에 피살당한 그 공직자 이게 지금 월북이었냐 뭐 아니다 뭐 이런 공방은 왜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참 유족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부분은 전 정권에 이미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고 굴복을 시켰던 사안이에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네. 지금 민생 경제 부분에서 특히 물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해야지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의원 수사, 뭐 압수수색, 백현동. 예.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월북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예. 정상화시키는 거는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딴 데로 이슈를 돌린다. 다른 문제로 지금 계속 이슈를 돌리면서 어떤 수사 정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시면 처음에 이제 태동을 하고 나서 말하자면 경제를 이슈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제 태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광우병을 맞이했는데 그때 광우병이 되고 나서 바로 수사정국으로 전환합니다. 이슈 전환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어떤 이슈를 경제 이슈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면피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충분한 근거도 없이 그것도 뭐 국방부나 해경이나 이런 그 담당이 아닌 청와대 쪽의 암묵적 지시에 의해서 월북적으로 몰아갔다면 그것도 문제는 아닌가요? 월북 쪽으로 몰아갔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당시에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몰아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해경에서 발표한 것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입증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가 안보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나라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슈 전환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2부속실을 그냥 부활시켜라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죠.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시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허위 경력이나 주가 조작 부분들, 논문 표절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어떤 수사나
어떤 해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당시 분명히 김건희 여사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내조를 하겠다. 뒤로 물러서서. 결국에는 그거를 털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버렸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선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권을 잡고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안 할 수 없다 보니 여러 가지 그걸 해소하지 않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배우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털어내고 그렇죠. 국민의 약속 부분들에 있어서의 선결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부속실 폐지를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봅시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로 돌아가서 뭐 초선 의원들 평가 모임, 재선 의원들 평가 모임 뭐 각각 조금씩 목소리가 다르지만 계속 언론에서는 이른바 친명계와 친문계의 내탓 공방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정말 그래요? 선거가 끝나고는 좀 그런 면이 좀 격화가 됐죠. 그런데 뭐 선거 결과 이제 3연패를 했으니까 그럴만 했다고 보고 어차피 정당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같이 하는 계파들이 모여서 그게 정당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파가 아예 없이 정당이 움직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단지 좀 불편하고 국민들 시선에도 안 좋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했다면 남탓 공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면서의 반성 기조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격화가 됐던 부분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그 부분은 잦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박이란 용어 쓰지 말아라 했더니 거기에 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여전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인 기류는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래요? 어제도 이제 원로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신 지 일주일이 되셨는데 굉장히 당 안팎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8월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이른바 당권을 둘러싼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당권 경쟁이라는 것은 뭐 저기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더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네. 자, 송길자 작시 임금수 작곡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